네, 이번 시간 강의는 B2B 세일즈 제21강 협력업체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세일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하이브리드 세일즈의 정의와 협력업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세일즈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층위의 정의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스터머가 사실은 종류가 여러 종류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데가 고객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고객인 거죠. 거기에 뭐 많은 직원들, 많은 인풋, 최대한의 자원을 가용해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고객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뭐 매출이 연간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고객사, 모든 고객사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고객사가 비중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이제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세일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정의 첫 번째는 인사이드 세일즈와 아웃사이드 세일즈를 모두 구사를 하는 건데 이게 고객의 규모, 담당자의 성향, 영업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높고 굉장히 중요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자주 대면으로 만나고 현장을 찾아가고 현장의 문제점을 제안해서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뭐 식사도 뭐 좀 하면서 논의도 해야 될 거고요. 한편으로 그다지 좀 중요하지 않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세일즈와 아웃사이드 세일즈를 모두 구사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세일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맥킨지의 어떤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이브리드 B2B 세일즈 자체가 이미 하이브리드형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뭐 5개 정도였지만 지금은 채널이 한 1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은 뭐 이메일, 대면, 뭐 전화, 웹사이트, 어떤 구매 포털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구매 활동, 세일즈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모바일, 뭐 비디오 컨퍼런스, 채팅, 뭐 구글 서치 이런 걸 통해서도 세일즈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접점에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회사의 어떤 자원을 잘 배분을 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 세일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제가 뭐 가구나 가전의 B2B 세일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뭐 LG나 한샘 본사가 자체적인 사이트를 구축해서 판매를 함과 동시에 수많은 대리점이나 리셀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개 사이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협력 업체들한테도 판매 권한을 주는 거죠. 동시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간접 판매를 동시에 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가전제품만 생각을 해봐도 뭐 LG전자나 삼성전자에 직접 이 가맹점, 대리점 그 관련된 회사에서 살 수도 있지만 뭐 하이마트 같은 양판점을 살 수도 있고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누군가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이브리드 세일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 관리나 유통 관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이제 B2C 영역에서 조금 더 발달해 있어요. 왜냐면 B2C 제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살 수가 좀 있기 때문에 B2B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그다음에 소매상을 거치는 경우, 도매상을 거치는 경우, 대리점을 거치는 경우 이렇게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뭐 멀티 채널, 옴니 채널 이런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이 이제 어떤 동일한 어떤 고객 경험을 시켜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마트나 쿠팡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조사들이 있죠. 음식 파는 데도 있고 뭐 장난감 파는 데도 있고. 근데 거기가 직접 다 소비자들은 직접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도 20개의 물건을 사려면 20개 사이트에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마트나 쿠팡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도 비슷한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2B에서는 어떤 협력업체들이 이름이 좀 다양해요. 뭐 리셀러라는 이름, 딜러, 대리점, 뭐 에이전시, 디스트리뷰터 이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기업별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른데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구매를 그러니까 제조사로부터 구매를 해서 지들이 마진을 받쳐서 파느냐 그게 아니라 단순히 판매 위탁을 받아서 정해진 금액에 판매를 한 다음에 수수료를 받느냐. 이게 이제 구매와 위탁 여부고요. 전속, 비전속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 것만 파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 것도 팔 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전속, 비전속 여부들이 있어요. 이게 보험업계에서는 뭐 GA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배송 업무, 배송, 설치, 교육 업무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역시 이제 대리점, 협력업체의 어떤 등급이나 이름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 모든 어떤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기업들, 여기가 굉장히 대기업일 수도 있어요. 뭐 컨설팅 회사가 IT 회사 솔루션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협력회사가 되는 건데 이 모든 회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인 건데요. 왼쪽 하단 보시면은 이제 제약사 간의 소위 말하는 코 마케팅 케이스인데 다국적사는 이 제품의 이제 제조사죠. 그다음에 회사라고 써 있는 데는 국내 제약사,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다국적사의 제품을 받아서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같은 국내 회사가 대신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국적사는 영업사원을 더 뽑지 않아도 되고요.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약 그 직원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교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라도 제품을 더 들고 있으면 또 다른 한 번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할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윈윈이 됐기 때문에 이런 코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IT 기업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메가존의 어떤 협력사들인데요. 협력사라고 하지만 더 큰 회사들이죠, 사실은. 이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세일즈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메가존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을 통해서 세일즈를 이제 같이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메가존 입장에서도 여기서 돈 되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제 비중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나와 있는 AWS나 세일즈포스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쪽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으로 저기 있는 외국계 벤더사들은 메가존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많은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사와 협력업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게 서로 어쨌든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각자의 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갈등 관계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본사는 구매를 해서 직접 자기들한테 사가서 마진을 붙여서 마진을 붙여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사의 생각이죠. 당장 매출이 나니까. 하지만 협력업체는 다릅니다.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 갖다 두고 팔렸을 때 팔린 거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재고 부담, 비용 부담을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우리 것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사의 관심사인데 협력업체는 아예 뭐 고객이 다양한 거 찾는데 아니 뭐 여기 것만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다른 것도 갖다 놔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사 정책이 같은 카테고리 내에 다른 경쟁사 거를 취급을 하면 이런 대리점 권한을 안 주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진 문제. 판매가 대비 뭐 25% 정도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데 협력업체는 아니 뭐 다른 회사는 더 많이 준다는데 그 회사 것도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회사 거 거기서는 30% 준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공공연하고 자주 발생하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의 어떤 갈등 이슈죠. 그리고 본사 입장에서는 좀 작은 고객은 좀 직접적 영업을 니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저희는 영업은 본사가 직접 하시고 우리는 납품하고 설치하고 관리 좀 잘합니다. 우리도 사람 별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수금 이슈. 판매를 했을 경우에 우리는 좀 짧은 기간 안에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실제 엔드 유저한테 더 길게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수금 이슈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본사와 협력업체 간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타트업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타트업만 보면 일단 스타트업만 이제 중소기업 일단 뭐 보면은 뭐 스타트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가 훌륭하게 유지될수록 좋은 접근을 유지합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압도적이면 거긴 누구 많은 협력업체들이 협력업체가 되겠다고 붙겠죠. 그러면은 본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협력업체 모든 세일즈를 의존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로 일단은 세일즈를 전체적으로 외부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그런데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초창기 기업,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케팅만 진행을 하고 세일즈는 전부 다 외부 협력업체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매출이 늘어나면 자체적인 어떤 직원을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수료, 재고, 구역 배분 등의 정책은 시장과 경쟁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나 이런 거, 뭐 재고, 어떤 구역을 누구한테 담당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본사와 협력 간의 아레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 경쟁사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제품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협력업체 역시 협력업체가 본사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본사가 협력업체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결국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잠깐 어떤 모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해서 하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냉정하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